이거는 컬러가 하나도 없네요. 복사를 잘못했나? 너무 다 흑백인데? 더 도슨트 갤러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전시는 캐테콜비츠 전입니다.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입니다. 이게 유작이에요? 이게 콜비츠가 70세 때 완성한 작품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유작이라고 하면은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지만 이 작품은 마지막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콜비츠가 본인의 그 마지막 삶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린 작품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이 조금 특이해요. 죽음의 부름이에요. 약간 저는 보면서 누가 부르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죽음의 부름이라고 하니까 약간 먼저 간 사람이나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이제 야, 이제 가자, 네 차례야, 약간 이런 느낌? 저 손이 그러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위에서 그러니까 되게 빼빼 마른 손이 이렇게 나와서 그죠? 누군지 모르지만 어깨 위에 손을 올리잖아요. 자, 이 작가가 본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린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죽음의 손길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저승사자일 수도 있잖아요. 좀 무서워한다거나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되게 무던한데 그냥 무던하고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그 영화처럼 가기 전에 뭐 담배 한 대는 괜찮잖아.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손가락 모양도 네, 약간, 뭔가. 이거만 하고 갈게. 약간 이런 느낌. 그죠? 방금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이 콜비츠라는 작가는, 캐테 콜비츠는 죽음을 제가 볼 때 이 나이가 되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독특하잖아요, 사실은. 캐테 콜비츠는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그녀의 인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녀예요? 그녀입니다. 몰랐어. 저 본인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남자같이 네. 보이는데. 딱 그림 봤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으세요? 그림 보고 알 수가 있나? 그림을 보고요? 이게 약간 추측해 볼 수도 있어. 그래요? 그 이름의 억양이 뭐 독일이나 이런 쪽 콜비츠, 캐테 저 뭐 이런 그림 게. 맞아요. 밑에 써 있는 것도 약간 느낌이. 근데 그림으로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림은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이 화가가 자주 그린 게 전쟁의 참상 이런 걸 많이 그렸단 말이에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캐테 콜비츠는 1867년에 동프로이센의 퀘니스베르크라는 곳에서 태어나요. 여기가 이제 현재는 러시아가 됐죠. 칼리닝그라드가 됐어요. 현재는. 러시아. 네. 영토가. 그래서 지금으로 뭐 그 당시로 치면 독일 출신이 맞죠. 아.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좀 특별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전위적이었고 교육에도 깨어 있었거든요. 일단은 외할아버지가 프로이센 지역에 자유교회를 최초로 설립한 율리우스 루프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제가 볼 땐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원래 판사였는데 이 국가의 어떤 경직된 군국주의나 이런 거에 실망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 판사직을 내려놔요.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한 게 저는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장을 하는 기능인이 돼요. 미장인이면 그냥 이렇게 바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판사가 미장을 한다고요? 독특하죠. 완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탈하신 건가? 깨어있는 그렇죠. 분이신 건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엮이는 걸 아예 관여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혀 다른 정치와 전혀 관련 없는 직업을 선택하신 그럴 수도 거군요. 있죠. 이 캐테 콜비츠 역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자 계층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컸어요. 어떤 사회적 약자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이제 이 사회의 좀 숨겨진 면들을 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나중에 이 경험이 예술가가 됐을 때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에 베를린 여자예술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그럼 그 당시는 여자들이 교육받는 것도 좀 힘들 텐데 그러니까 미술학교면은 더 가기 힘들 텐데 역시 아버지가 깨어 있으셔서 그랬나? 아니, 그쵸. 여자 예술학교라는 게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네요. 근데 약간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굉장히 이제 지식도 많이 쌓았던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신여성에 속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완전 신여성이겠네요. 그죠? 여태까지 저희가 들었던 그 화가들 중에서는 윤현기가 그래도 좀 가장 좀 좋지 않았나? 예, 그리고 그런 생각이 평탄하죠. 드네요. 예. 아직까지는. 누가 죽지도 않았고. 그죠. 아직까지는. 어릴 때 아프지도 않았고 뭐 이 그러니까 정도는 괜찮지. 결론은 이거예요. 어. 이제 가족 자체가 원래 좀 정치에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멀어지고 이제 사회 계층에 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졌다는 거 이게 포인트일 것 같고 그리고 남자도 딱 맞는 사람 만났어요. 남자친구를. 네. 결혼도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17살 때 자신의 오빠의 친구였던 의대생 칼 콜비치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돼요. 오빠의 친구면 집안 자체 이미 다 괜찮은 거야. 오빠의 친구인데 또 의사야. 그래. 그죠? 이 남편도 성향이 비슷해요. 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동자들 사회주의적인. 그 관심이 되게 많아서 뭘 하냐면 남편이 결혼을 하고 이제 베를린으로 이주한 다음에 가난한 노동자들 있죠. 빈민가 지역에 가서 이제 돈을 받고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무료 봉사를 해요. 완전 둘이 사회 운동가들이네 거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편은 1층에서 진료를 보고요. 캐테 콜비치는 위층에 작업실을 두고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그린 거예요. 와.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작품으로 담아낸 거죠. 자, 그리고 1892년과 1896년에 캐테 콜비치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생겨요. 바로 두 아들, 한스와 페터가 태어난 거예요. 자,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이 캐테 콜비치가 중요한 게 일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글도 나오거든요. 이런 글이 나와요. 일기장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꿈을 또 꾸었다.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다. 가끔 꿈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더 강할 때가 있는데 무척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거룩한 감각이 느껴진다. 아니 그림은 이렇게 거칠 정도로 표현을 해내는데 일기를 들어보면 진짜 섬세한 분이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모성을 주제로 그린 작품을 몇 점 보여드릴게요. 그래 좀 다르잖아 느낌이. 다르죠? 네. 저 때는 그래도 웃고 있어요. 맞아요. 의외로 아이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아이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 엄마네요, 엄마. 그죠? 다르긴 하죠? 저 때 저 끝에 그림이랑 비교하면 아이의 표정이 다르니까. 이 행복을 산산조각 내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뭐였냐면 1914년에 발발한 세계대전. 자,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게 전쟁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럼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당시에 둘째 아들이 페터 18살이었거든요. 아 그럼 징집 대상이네.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징집 대상자 찾아보니까 20살부터예요. 그럼 아니네. 안 가도 되는데 네. 선동을 당한 거예요. 아유. 선동을 당해서 고작 18살이었던 둘째 아들이 본인이 나서서 아유 이러면 안 돼.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어머나. 자원 입대한 거죠. 아유. 자원 입대를 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통지서가 와요. 아. 통지서에 짧게 써 있었죠. 당신의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제 기다렸다가 실제 전쟁에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고 이틀 뒤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바로 바로네. 사망한 거예요, 아들이. 거의 맨 앞에 서 있었던 거네요. 그랬을 수 있죠. 그 환경을 알긴 힘들지만 너무하다. 18살밖에 부모님은 안 뜯어 말리고 됐는데. 싶었는데 그 상황 그렇게 될 거란 걸 알았을 수도 있음에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강경하게 나가니까. 야, 그러면은 진짜 힘들었겠다. 왜냐면 뜯어 말리려고 해도 듣지 않는 그러니까요. 상태에서 무작정 갔으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야,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었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콜비츠는 아까 일기를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날 일기장에 딱 한 줄 써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한 줄, 일기장에.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그냥 진실을 써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콜비츠도 한동안 그림도 못 그리고 완전히 패닉에 빠져요. 그리고 아들이 사망한 지 반년쯤 지나서야 다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 사람이 이때부터 무슨 힘으로 그림을 그렸겠어요? 딱 하나예요. 반전운동. 반전운동. 반정부. 전쟁을 막는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 그러겠네. 그래서 예술가로서의 책임은 어떤 사회적 관여 그리고 이 신념으로 무언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아이들이 죽어나가니까. 이때 또 일기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패턴은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이미 500만 명 이상이 전쟁으로 사라졌다. 그 죽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이때부터 10여 년에 걸쳐서 목판화를 하거든요. 근데 전쟁 시리즈를 그려요. 그 중에 몇 개 보여드릴게요. 또 아이가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도 뭔가 있고. 아이들이 희생되는 느낌인 것 같긴 아이를 하네요. 내바치는 것 같아요. 재물처럼. 저거는 완장 같은데? 저 W 같은 거. 제가 볼 때는 그러게요. 또 전쟁터에 뭔가 가고 있는 느낌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끌려가는 느낌인가 보다. 아이가 위에 엎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러네.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죽었네. 아이고. 맞아요. 근데 이런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자식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작가는 그 전에 우리는 어쨌든 뭔가 새로운 예술을 만들거나 계속해서 전위적인 행동을 했었는데 이 캐테 콜비츠는 하나예요. 예술로 전쟁을 막는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유화가 별로 없는 이유가 유화는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판화는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잖아. 이게 배포가 될 수 있어. 뭔지 아시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전쟁의 참상을. 이 사람은 그러면 예술적인 걸 막 그리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최대한 많이 전쟁의 안 좋음을 알려야겠다를 본인의 수단으로 알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아들이 사망하고. 화가라기보다는 이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 같은 느낌. 약간 사회 운동가인데 그림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그렇게 변했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1924년에 발표한 대표작이 하나 있거든요. 제목이 전쟁은 이제 그만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외치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라고. 뭔가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 정말 사회 운동하는 전단의 전단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진짜 전단지 같아요. 전단지. 그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화를 그래서 만드는 거고. 근데 저걸로 명성을 얻어요? 이 작품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요. 이걸로? 네, 왜냐하면 그때 사회를 생각했을 때 자식을 잃은 부모가 캐테 콜비츠 뿐이었겠어요? 그치.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은 전 세계, 지금 세계대전인데. 그러니까 저거에 이제 동조하고 가슴을 울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캐테 콜비츠는 전쟁을 반대했잖아요. 근데 이제 히틀러와 반대되는 쪽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치 정부는 히틀러 입장에서는 않지. 그죠? 이제 안 입고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생각을 펼치는 작가들을 퇴폐 예술로 규정해요. 나쁜 미술이다. 그러면서 이 캐테 콜비츠도 정부에 반하는 퇴폐 작가로
선정이 된 거죠. 퇴폐랑 정말 아무 인연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상하게 나누네요. 그죠. 또 최악인 건 뭐냐면 그 퇴폐미술전을 연 다음에 뭘 했냐면 전시가 끝나고 불태웠어요. 그 작품들을요? 네. 그게 얼마야? 그래서 실제로 이 나치가 불태운 퇴폐 미술품들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런 말까지 있어요. 이건 그냥 떠도는 말인데 나치가 없었으면 클림트의 대표작이 바뀌었을 거다. 아, 진짜. 클림트도 그 안에 들어있었던 클림트 들어갔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했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세계대전 그 히틀러가 나치가 일제할 때 미술품들을 숨기느라 바빴다고 막 창고에다 숨겨놓고 막. 맞아요. 그래서 이 캐테콜비치는 얼마나 탄압을 당하냐면 최초의 여성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933년에 그 교수직도 박탈당해요. 퇴직당하고 그리고 같은 해에 캐테콜비치의 작품이 박물관에서 모두 제거돼요. 모두 제거되고 거기다가 1940년에 나치의 통제로 의료 활동까지 하지 못하게 됐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 표현도 해요. 아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었을 거다. 슬픔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1941년에 자신의 유언 같은 작품인 그림을 그려요. 바로 그 작품이 이 그림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 그림 때문에 캐테콜비치를 알게 됐어요. 제목이 딱 들으면 울컥해요. 애들을 숨기고 있는 느낌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씨앗들이 지지겨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숨기는 세상이 너무 궁금한 아이들을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까. 저게 지금 딱 봤을 때 전쟁의 참혹함을 딱 보여주는 느낌이네요. 그죠? 그리고 자식을 잃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겠어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야, 멋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또 일기에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망아지처럼 바깥 구경을 하고 싶어하는 베를린의 소년들을 한 여인이 저지합니다. 바깥은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 늙은 여인이 자신의 외투 속에 이렇게 아이들을 숨기고 그 위로 이렇게 팔을 뻗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치는 거죠. 더 이상 씨앗들을 지지기지 마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원도 아니고 명령이자 요구였던 거죠.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와, 이 사람만큼 전쟁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던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대전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1942년에 또 한 번의 슬픔이 찾아와요. 러시아 전선에 배치됐던 손자가 손자? 전쟁에서 죽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손자 이름이 페터였어요. 아까 죽은 아들의 이름. 죽은 아들의 이름을 손자한테 줬는데 아유. 그 손자가 2차 대전에서 또 희생된 거야. 그 이름을 붙이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화가는 1차 대전에서 아들, 2차 대전 손자를 잃은 거예요. 2차 대전에서. 모든 패턴들을 잃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죽기 직전까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그림들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그 외침, 사회에 고발을 해야 되고 무언가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전쟁을 막는 거였죠. 자, 그리고 약 3년 뒤에 1945년 4월 20일 전쟁 끝나기 직전에 아유. 결국에 전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히틀러가 패망하는 걸 못 보고 죽어요. 아유. 끝까지 버티다가. 그렇게 열심히 전쟁에 반대하는 걸 했는데 딱 그걸 못 보고 갔네. 그죠.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제게 줄곧 행운을 가져다 주었던 제 인생의 성호를 긋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정말 화가로서도 그렇지만 사회운동가로서도 존경받을 만한 삶을 그죠. 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런 반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뭐 전쟁과 고통, 그리고 평화와 또 인간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예술가로 평가를 받아요. 예술가보다 약간 사회 운동가 같네요, 진짜. 그쵸. 그래서 더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도 있고. 정말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걸 갖춘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 끝에 어떻게 보면은 반전 운동의 선구자이자 또 평화의 상징이 됐고 오늘날까지도 세계인들에게 큰 울림을, 묵직한 울림을 주는 화가가 되었죠.